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분필이 다르겠네. 저는 민법 선생입니다. 신의영이라고 합니다. 수업 한번 하셨죠? 민법 말고 다른 과목 수업 한번 하셨죠? 어저께 하셨죠? 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하고 시험 볼 때까지 민법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자, 오늘부터 3주입니다. 3번에 걸쳐서 민법 이제 기초 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초 강의를 하는데 이번 과정은 아주 굉장히 큰 결심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앉아 계신 건 제가 아는데 이번 과정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기본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필기도 하지 마시고요. 복습도 하지 마십니다. 지금 연필 잡고 계시면 연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잔소리 할 건데 민법은 여러분이 한 번에 뭔가 끝내기 위해서 또 내가 이걸 요번에 완전히 마스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덤벼들면 덤벼들수록 자꾸만 도망갑니다. 이제 아마 그 무슨 뭐 합격 설명회 같은 거 이렇게 들으시면서 민법이 고득점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하는데 고득점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정말로 민법이 처음에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처음에 접근하기가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고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말인데 그 말이 법률 용어로 바뀌니까 굉장히 좀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뭔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점점 절망에 빠지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과정에 10월 첫 주까지가 이거 3번 강의죠. 3번 강의는 필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집중해서 듣기만 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시고 필기도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복습도 하지 마세요. 복습하면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복습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듣다가 이번 과정은 제가 뭐 할 거냐면 미술로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비유를 해드리는데요. 이만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산수화를 그립니다. 산수하니까 산도 있고 물이 있으니까 산수하겠죠. 메스 그건 아니죠. 산수화 산도 그리고 이렇게 물도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밭도 좀 그려야 되겠죠. 밭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 보니까 여기 소도 한 마리 있어야 되겠네. 그죠? 소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물감에다가 색을 칠하고 또 굵은 펜으로 좀 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여기다가 나무도 하나 그리고 이러는 건 우리 기본서 가서 그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여기에다가 산을 배치할 거고 여기다가 물 배치할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밭 같은 거 여기다가 이제 집도 하나 이렇게 지어야 되겠죠. 집 하나 짓고 뭐 이런 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민법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가 라고 하는 정도만 보는 겁니다. 이 민법은 법과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해갖고 4학년 2학기 때까지 매 학기 8학기 동안 배웁니다. 민법이요. 그래 법대에서도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8학기 동안 배우는 과목은 요 민법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걸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7월까지 해서 몇 개월입니까? 10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몇 점 맞아야 되죠? 6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얘기 들어보면요. 이거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맞으면 안 된다. 왜? 좀 더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민법 선생이 죄진 건 아니니까 저도 여기까지만 책임지면 되는데 사실은 공부하다가 보면은 더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맞으신 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많이 어렵고 다른 과목이 좀 쉬웠어요. 그랬어도 이거 많이 맞으신 분들이 거의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시작서부터 제가 하려는 대로 하시면 거의 75점에서 80점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과정을 10개월 동안의 과정 이렇게 하는 과정에 첫 달에 3주짜리 과정 할 거고 3개월짜리 과정하고 2달짜리 과정하고 3개월짜리 과정하고 여기에 지금 한 달 반 정도는 또 여러 가지 뭐 동영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쭉 이렇게 나갈 거예요. 나갈 건데 처음 한 달 과정 복습도 하지 말랬고 필기도 하지 말랬으니까 참 재밌습니다. 복습 안 해도 되고 부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수님들은 집에 가서 읽어오세요. 뭐 복습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민법은 그럴 필요 없어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정도 하다 보면 처음 한 달은 재밌는데 두 번째 달에 가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세 번째 달에 가니까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합격하신 분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갖고 여기 2달 과정 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팔랑귀가 되었고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힘들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쉬워져야 되는데 이 더 어려워집니다. 민법이 조금 쉽게 느끼는 부분은 언제냐면 요거 3개월 문제풀이 3개월 중에서 한 달 정도 남기고 난 다음에 조금씩 쉬워집니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다른 과목하고 처음에 접근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 3개월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특성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민법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쉽다고 해서 100점 맞을 정도는 아닌 것이고 60점 맞는데 지장 없는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이제 요 과정에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깁니다. 일단 전문가 그룹이 생겨요. 전문가 그룹 어떤 분들이죠? 예. 나 시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 자료 좋대더라, 저 자료 좋대더라. 그래서 떨어지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가방 안에 자료가 이만큼 있어요. 들고 다녀요. 그거 펼쳐서 쭉 놓으면 똑같은 자료 3개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받은 자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드린 것만 100%다 알고 가시면 절대 90점 미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좋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 가장 최악은 이런 분이에요. 제 수업을 듣죠? 신희 형이 수업을 듣습니다. 듣고 이렇게 뭐 1강, 2강, 3강, 4강 이땐 재밌어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여기 굳은 의지가 조금 무너지죠. 그럼 이제 어렵기 시작합니다. 5강 에이씨 그러면 이제 뭐 다른 학원에 A 선생 걸 들어요. 여기서부터 듣죠. 여기 지금 들은 거잖아. 이거 얼마나 쉬워. 이 선생 강의 되게 쉬우네. 그래요. 들은 거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6, 7, 8 가면 에이 이것도 나한테 잘 안 맞아. 그럼 이제 B 선생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또 들어 안 들어. 처음부터 듣죠. 아유 이거 쉽네. 9, 10 가면은 또 이거 이야 이거 만만치 않네. 그럼 다시 어디로 옵니까? 얘한테 옵니다. 지금 들은 건 앞에 요거만 들은 거야. 그래서 공부 못 하시는 분들 책 보면은 1페이지부터 정확히 72페이지까지는 새카매. 왜? 수도 없이 본 거야, 거기만. 뒷부분은요, 한 번도 안 펼쳐봐서 페이지도 안 떨어져. 이렇게 넘기면. 2페이지, 3페이지씩 막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오류를 범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한 번 정도 바꿀 수는 있어요. 무조건 제 것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럼 한 번 정도 우리 여기 교수님 계시니까 이렇게 바꾸셔도 관계는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민법은 3개월 과정, 2달 과정, 3개월 과정 중에서 2달 정도 여기 3개월 전체 과정 중에서 2달 끝날 무렵에 감이 잡혀요. 그럼 이때부터 좀 쉬워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로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러시아 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꽤 많을 거예요. 이건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뭔가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절망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서히 조금씩 빗물에 여러분이 머리가 이렇게 젖어가듯이 조금씩 좋아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툭 터져야 됩니다. 빠른 친분들은 여기 3개월 과정에 첫 번째 달 끝나고 나면 툭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좀 빨리 좀 터지면 좋긴 하겠는데 이런 분들은 좀 득점 많이 합니다. 고득점으로 해서 이제 합격을 하는데 아마 앞으로는 민법 시험이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제가 자신하는 게 그래도 제가 기본서 작년 여기 저 강의 있잖아요. 작년 문제 이렇게 펼쳐놓고 작년 강의에 작년 책을 하나 구해서 기본서에다가 밑줄 쳐드린 내용 이렇게 보시면 거기서 38문제 나왔어요. 다 그대로 38문제 나왔으니까 그 정도는 제가 자신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다 소화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자료 볼 필요 없고 자료도 제가 드리는 것만 하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제가 드리는 것만도. 자 그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펜을 놔야 되겠죠. 노트는 덮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책에도 줄 칠 거 없습니다. 이번 과정엔요. 책 줄 쳐도 또 책도 그냥 한번 대충 이렇게 읽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 대신 이 과정을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하고는요. 실제 기본서 수업을 할 때 전체적인 틀을 잡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려나가는 거하고 전체적인 틀 없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하고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예, 많이 다릅니다. 이게 3주 과정 요게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 보면 많은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쓸데있는 얘기였는데, 그죠? 네. 우리 기본서 우리 기초서 1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민법이죠. 자, 먼저 법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법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게 물을 의미하죠. 삼수변에 갈 거자 이렇게 써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이치, 이걸 자연의 기본 이치라고 하죠. 물이 흘러가는 이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뭐가 막는 게 있으면 물은 그냥 뚫고 지나갑니까? 한참 고일 때까지, 힘이 세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힘이 세질 때까지 기다려서 물의 힘이 요거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의 힘보다 더 크면 무너뜨리고, 막고 있는 장애물의 힘이 더 크면 넘쳐서 갑니다. 그렇죠? 이런 걸 자연의 섭리다라고 해서 법이 그건 거야. 자연의 기본적인 섭리를 구체화해 놓은 것이 법이에요. 그리고 법은 뭐 도덕의 최소한이다,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법은 로마법 이후에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공법 그리고 사법이라고 해야 되죠. 정확한 발음은요. 사법 이렇게 나눠져요. 한자 많이 안 씁니다. 오늘만 여기 첫 시간만 조금 씁니다. 자, 이 공법은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규제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국가가 더 상위 개념입니까? 국민이 더 상위 개념입니까? 국민이 더 상위 개념이죠. 우리가 지능지수 얘기할 때 IQ라고 좀 얘기하죠. IQ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능지수. IQ 말고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게 뭐죠? EQ. 그 다음에 JQ도 있죠. JQ, TQ 이런 게 있어요. 이 EQ는 감성지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JQ는요. 잔머리 지수라고 해요. 잔머리 지수 진짜 있어요. TQ는요. 통박 지수라는 거예요. 요건 객관식 시험에 30점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 통박 지수라고 하는 게. 예, 이게 객관식 시험에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감각. 보세요. 국가가 더 상위 개념입니까? 국민이 더 상위 개념입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어떤 걸 위에다 썼어요? 이거 위에다 쓰고 화살표도 이렇게 위로 했죠. 그럼 느낌에 이거는 이게 더 상위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통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아래 것들이 윗분을 규제한대요.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왔는데 밑에 것들이 윗분을 규제하는 이유는 질서유지라고 하는 대명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규제를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률 규정이 없고 대통령 명령 뭐 이런 거 갖고 규제해버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 나중에 독재했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심판을 별도로 받게 되고 뭐 막 이래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법은 사인과 사인이 거래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법은요. 사인과 사인이 뭐 한다고요? 거래한다고 써놨죠? 거래요. 이때 사인 그러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라고 붙여요? 갑이라고 붙이고 여기다가 을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 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 누가 더 높아요? 대등한 거예요.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굉장히 수평적이고 대등하면서 공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거래를 하면 뭘 거래할까요? 돈. 좋아요. 괜찮아요. 다 정답이에요. 다. 뭘 거래할까요? 집. 좋습니다. 돈, 집. 저분 두 개 맞췄어요. 분반 좀 하세요. 저분 2개 맞췄다고. 또 물건. 예, 좋아요. 예, 하나 맞추신 분 있고 또 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 재화. 예, 좋습니다. 재화. 굉장히 크게 맞추신 거 50점짜리예요. 100점 중에. 이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재산. 그래요. 재산을 거래하는 거예요.
갑이 누구 재산? 자기 재산. 을이 누구 재산? 자기 재산을 거래하는 겁니다. 근데 거래 반드시 해야 될까요? 거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래. 거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거래 다른 말로 계약인 거예요. 계약. 또 다른 말로 합의. 다른 말로 약속.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린 뭘로 바꾸는 거야? 합의했구나, 약속했구나. 그래,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 뭐 했다? 계약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팔고 사기로 합의했구나, 약속했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환하면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토지를 앞으로 이렇게 그래요. 토지. 이건 뭘까요? 그냥 부동산. 집이 아니고 그냥 부동산이에요. 이거는 건물이고 이건 땅이죠? 부동산. 쇼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구잡이로 써가지고 가서 나중에 저한테 가져와서 물어봐요. 교수님이 쇼가 뭡니까? 이러고. 왜? 그래서 내가 쇼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분명히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는데 쇼 아닙니다. 부동산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쨌든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도 되잖아요. 팔 건지 말 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자기 의사에 따라서 거래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을한테 팔기로 했대. 마음을 먹어서 둘 중에 하나 팔아야 되겠다. 어떤 걸 팔까요? 땅을 팔까요? 아니면 건물하고 토지 한꺼번에 부동산 일체를 팔까요? 지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뭔가 팔 건지 말 건지 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팔려면 어떤 걸 내가 팔고 살 건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또 누구한테? 을한테만 팝니까? 얘가 지금 을이 3억 드릴게요. 그랬더니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3억 2천 그리고 훅 들어오네. 그럼 얘는 쳐다도 안 보는 거잖아. 그래?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애가 3억 2천 5백 그러네요. 그래?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반드시 얘하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도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방법도 이거를 오늘 계약금 20%를 받고 중도금을 한 달 있다 받고 잔금을 6개월 있다 받자. 그럴 수도 있고 3억 5천 주겠다는 애는 오늘 계약금 10% 주고 중도금은 6개월 있고 그다음에 잔금은 또 6개월 있다가 1년 동안 거래를 끝내자. 이럴 수도 있죠. 그래, 돈을 많이 받고 기간을 길게 할 것이냐, 돈을 조금 받더라도 기간을 짧게 할 것이냐, 이런 거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방식의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체결할 건지 말 건지 체결의 자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거면 어떤 걸로 계약을 체결할 건지 내용 결정의 자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할 건지 상대방 선택의 자유예요. 어떻게 거래할 건지 이게 뭐예요? 방식의 자유잖아요. 이 계약 자유의 원칙 4개 벌써 한 거라고. 근데 괜히 길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정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내 상방, 체결, 내용 결정, 상대방 선택, 방식. 이걸 그냥 암기하면 안 들어와요. 근데 듣고 암기해야 이것도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암기시킬 거라고. 수업은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계속해서. 아시겠죠? 이 과정을 따라야 돼. 근데 지금 체내 상방 써가지고 가신 분은 집에 가갖고 이게 머릿속에 남지도 않아요. 남지도 않고 정말로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내일 아침에 체내 상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좌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렵게 딱 느껴진다라고 하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면 자꾸만 댐비기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민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쉽게 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체결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체결할 거면 어떤 걸로 체결할 건지, 상대방은 누구로 할 건지,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뭘로써?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의사는 뭔지 알죠? 어떤 분 독터요. 그런데 독터 말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또 독터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의사라고 하는데 의사만 가지고 있으면 거래가 됩니까?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표시가 돼야죠. 의사가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 의사라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된 합성어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뭐예요? 사법인 거죠. 이 사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을 민법이라고 해요. 사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을 민법이라고 하는데 왜 사법 중에 민법을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얘기하냐면 민법을 일반 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반 사법하고 항상 비교하는 게 뭐냐면 특별 사법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거 좋아해요? 일반적인 거 좋아해요? 특별한 거 좋아하시죠? 근데 왜 특별한 걸 좋아할까요? 희소성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재화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희소성이 있는 재화가 좀 비싸죠. 근데 법은 안 그래요. 법은 특별법보다 일반법이 훨씬 더 중요하고 비중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의 의미는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의 의미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법이라는 얘기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 앞으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반적 요건이다, 특별 요건이다 이렇게. 일반적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건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성립 요건이에요.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은 사적인 거래관계 모든 사적인 거래관계에 다 적용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특별 사법이 뭐냐? 특별 사법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 주자는 누구예요? 상법이에요. 상법. 상법은 법인의 영리법인의 어떤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법이 상법인 거예요. 상행위 할 때 영리법인이 상행위 할 때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법이 상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법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상법에 없는 내용은 뭐가 적용이 돼요? 민법이 적용되는 거야. 민법은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상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상법과 민법이 충돌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민법도 적용할 수 있고 상법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이 거래할 때는 민법이 적용이 돼요. 법인과 법인이 거래할 때는 무조건 상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법인과 개인이 거래할 때는 개인은 민법 적용하고 싶어 할 테고 법인은 상법 적용하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개인끼리도 거래하지만 법인하고도 거래 많이 하죠. 오늘 아침에 오면서 물 하나 샀어도 여기 지금 편의점에 가셨으면 그분 아마 법인 아니면 사업자 내놨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인이 누구하고 거래했어요? 법인하고 거래했잖아요. 훨씬 더 많은 거야 개인과 법인의 거래가. 그럼 그때는 민법을 적용해야 돼요? 상법을 적용해야 돼요? 거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힘센 놈이 이긴다. 그러면 법인이 힘세면 상법 적용할 테고 자연인이 힘세면 민법 적용하겠죠. 이건 짐승의 세계지 우리 문명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딱 정해놨어. 뭘 우선한다? 특별법을 우선한다. 그럼 우리가 가서 우리 상거래하고 우리가 세탁기 하나 사고 노트북 컴퓨터 하나 사고 이럴 때는 뭐가 적용이 돼요? 상법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많이 공부해야지 이건 왜 공부하냐?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이걸 공부를 열심히 잘 해놓으면 거의 이쪽 부분은 알아요. 거의.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어디서 시작된 거죠? 여기서 시작됐어요. 특별법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아시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민법도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민법. 모든 임대차에 민법 다 적용해요. 근데 주택임대차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적용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토지임대차에는 뭐가 적용이 돼야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중에 토지임대차는 뭐가 적용이 돼야 되죠? 민법이 적용돼야 되죠. 주택 아니잖아요. 상가건물 아니죠. 그럼 나머지 임대차는 다 어떤 게?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택의 임대차니까 뭐가 먼저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왜? 특별법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서 임차인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는 전부 다 민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실체법이라고 해요. 자, 실체법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거래했어요. 이거 하나 1,000원에 내가 팔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에게 1,000원 주고 이거 받기로 했죠. 나는 이거 주고 1,000원을 받기로 했잖아요. 또 임대차 했다고 할 수도 있죠. 이거 임대차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법률행위 두 개 얘기했어요. 계약 두 개 얘기했어요.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 얘기했죠. 자, 매매 목적물은 이거였죠. 임대차의 목적물도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매 목적물이나 임대차의 목적물은 다 이거였는데 그러면 매매의 목적은 뭐였어요? 임대차의 목적은 뭐였냐고. 자,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매매의 목적물이나 임대차의 목적물 다 똑같죠. 이 분필이에요. 하지만 매매의 목적은 이 분필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매매의 목적이고 임대차의 목적은 이 분필에 대한 사용 수익권 취득인 거예요. 목적물하고 목적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목적물은 동일해. 목적물은 동일한데 매매를 했으면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고 임대차 했으면 뭐요? 사용 수익권 취득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이런 거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구분하는 게 민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우리 개념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건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몰랐는데 여태 살아있잖아요. 나 같은 독사 만났으면 지금 다 거지 돼서 서울역 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건 몰라서도 사기를 당해요. 몰라서도 사기를 당하는데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면 사기 당해요. 진짜로. 아시겠죠? 자, 그건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를 했다. 그럼 매매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줘야 되죠. 그건 아시죠? 매매 대금 줘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민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법의 매매편에 나와 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고 볼게요. 임대차. 그럼 임대차 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차임이 임대료, 임차료. 아마 회계 시간에는 임차료, 주는 사람은 임차료, 받는 사람은 임대료 뭐 이렇게 구분할 텐데 민법에서는 그걸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임이다. 차임이다 이렇게 불러버려요. 차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을 제공해 줘야 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민법에. 실제법이다라고 해서 민법은 거래의 종류,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내용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매와 관련돼서 소송이 벌어졌네요. 소송이 벌어지면 결국은 이제 내가 매도인이고 우리 여기 앞에 계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나만 갖고 쥐라리야 그러지 마시고요. 예. 내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했는데 돈을 나한테 안 줘요. 돈 안 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안 해주겠죠? 소유권 이전 안 해줬더니 또 매매해놓고 소유권 이전 안 해준다고 소송하셨네. 소송하시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 돈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항변하겠죠. 그럼 판사가 판단하는 거야. 둘이 매매했다고? 매매했고 그럼 매매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라고 하는 거 어디 찾아봐야 돼? 민법 찾아봐야 돼요. 그럼 매도인이 뭘 해줘야 되고 매수인이 뭐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여기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고서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자유롭게 결정한 의사 속에 민법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너는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너는 누구에게 뭘 줘라 라고 하는 건 판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판사가 결정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민법인 거예요. 민법에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상호간에 생겼나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재판할 때는 민법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재판규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재판규범이고,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래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하고 소송해서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되죠. 지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가위바위보도 이기려고 그러는데 소송을 지려고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할 때 민법에 맞추는 게 좋아요, 안 맞추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결국은 판사가 뭐 본다 그랬어요? 민법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 행위할 때 최대한 민법에 부합되도록 법률 행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행위규범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민법의 특징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책으로 한번 125페이지에 뭐 124페이지는 그냥 그래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 신경 쓸 거 아니죠? 그것도 줄치면서 외우신 분 계시면 큰일 난 겁니다. 이렇게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른쪽에 민법 이렇게 했는데 표 나오죠? 표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거 같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기서 끝내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지금 암기할 게 아닌 거죠. 개념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는 거야. 느낌만 있으면 돼요. 느낌만. 아시겠죠? 전 제일 중요한 게 그 느낌이요. 어떤 코미디의 느낌 아니까 이런 거 나온 적 있잖아요. 전 그게 굉장히 가슴이 와닿았어요. 4년 내내 8학기 동안 해도 민법이 어려운데 10개월 동안 민법 공부해서 가서 65점, 70점, 80점 맞으려면 뭘 정확히 알고 가는 거 없는 거야. 전부 느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느낌을 잘 키우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거 느낌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 표는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민법은 무슨 법이다? 사법이다. 수직적인 법이다. 수평적인 법이다. 수평적인 법이다. 개인과 개인이 뭘 거래한다? 재산을 거래할 때 쓰기 위한 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 보세요. 그래서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이 되는데 2번에 민법은 사법 중에 무슨 법이다? 일반 사법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 사법 아니다는 얘기죠. 줄 안 치셔도 돼요. 그냥 쭉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을 하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특별법이 우선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 법체계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일반법이 우선한다라고 우리 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으면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일반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약속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일반 원리다. 어디나 다 그렇다는 얘기야. 민사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특별 규정이 있으면 일반 규정에 우선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나 하고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얘기했죠. 자, 다시 한번 줄치고 뭔가 암기하는 게 아니야. 실체법이다라고 하면 아까 선생이 매매 임대차 하면서 매도인은 뭘 주고 매수인은 뭐 주고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은 뭘 주고 임대인은 뭘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디 적혀 있다고요? 민법에 적혀 있으니까 그걸 실체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게 소송 생기면 판사가 보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에서 이기려면 여기 맞춰야 되겠네. 그러니까 재판규범, 행위규범이다라고 하는 거 느낌 아시죠? 예,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민법은 뭐에 관한 법이다? 왜? 사법이 재산 거래할 때 적용하게 한 법이 사법이잖아요. 사법, 모든 사법에 다 적용되는 법이 뭐죠? 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의 핵심 내용은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재산에 관한 내용이지, 재산. 민법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현대 국가에서 재산의 종류를 뭘로 정해놨나? 재산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불러요?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전체 민법 중에서 한 파트다라고 해서 물권 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요거 자체만 봤을 땐 물권 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5개 파트 중에서 한 파트다라고 해서 물권 편이에요.
하지만 물건만 똑 떼놓고 나면 그게 물건에 관한 법이다라고 해서 물건법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권리다라고 해서 채권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건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물건에 대한 권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건이야. 이게 내 물건, 그죠? 내 물건인데 내가 빌려드렸어요. 빌려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1시간 끝나고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끝나고 제가 와갖고 제 물건 어디 있죠? 라고 했더니 옆에 분 드렸대네.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거 갖고 찾아다가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직접 가서 내 물건이니까 돌려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물건이니까. 아시겠죠? 그때 저분이 씩 웃으면서 옆으로 토스해버렸네. 그럼 가갖고 이분한테 빨리 찾아오세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분한테 또 가서 내 물건이니까 돌려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분은 뒤로 휙 던졌네. 그럼 저 뒤에 가갖고 내 물건이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 내가 소유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든 내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세권이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채권은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사람에게 뭐를 달라고?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다, 주장한다는 뜻이잖아요. 주장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나에게 빚진 거 갚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채권.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행사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채권자가 누구에게 행사한다 그랬어요? 채무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말은 만이란 말이야. 만. 채무자에게만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행사할 수 없어요. 자, 부부는 일심동체입니까 아닙니까? 그 웃기잖아. 요즘 일심동체. 그러니까 불과 7년 전 8년 전만 해도 부부는 일심동체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깨우뚱하면서 네 그랬어요. 97년 이전에는 부부는 일심동체입니까? 그럼 모든 국민들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근데 97년도 사회 대변혁이 한 번 있었죠. IMF라고 해서 어떤 분은 인프라고 하더만 그 이후에 부부가 조금 이렇게 가정이 조금 와야 되는 현상이 있고, 요즘에는 부부는 일심동체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남자분들은 70%가 맞아요 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은 걔하고 나하고 무슨 대체적으로 다 그러죠. 걔하고 나하고 무슨 일심동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전에는요 남자가 빚을 지잖아요. 남편이 빚을 지죠. 그러면 집으로 찾아가고 누구를 협박했어요? 부인들을 협박한 거야. 그럼 부인들이 겁이 나니까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갚아드릴게요 라고 하면 남편도 채무자가 되지만 부인도 채무자가 돼버리는 거야. 채무 인수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같이 협박을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IMF 이후에 한국의 여성들이 싸나워져서 집에 가갖고 뭐 꽉두기 애들 있잖아요. 뭐 이런 애들 돈 받으러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겁나게 하기 위해서 가갖고 문 두들기면 부인이 왜 오셨어요? 그럼 아무 개시 있나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없어. 그리고 닫아버려. 없어요, 없어, 없어, 그냥 없어. 닫아버리죠. 그 문 2번 두들기잖아요. 또 그러면 사모님들이 우통 벗고 뛰어나와요. 왜? 한판 붙자고. 그래서 걔네들이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한테 머리채 잡히면, 우리 한국 여성들 머리채 한 번 잡으면 완전히 뽑힐 때까지 안 놓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짧게 깎고 다니는 거야. 왜? 잡히면 뿌리쳐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우통벗은 사모님한테 머리채 잡혔다? 질질 끌려다닌다? 동네 사람 다 본다고. 그래서 이거 짧게 깎고 다녀요. 요즘엔 여성들 그런 거 없어요. 누구에게만 행사해야 된다고? 그 남편에게, 즉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편법 탈법을 통해서 부인에게 막 받아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채권은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행사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분에게 받을 돈이 있대요. 그런데 이분에게 내가 100원 받을 게 있어. 100원. 근데 100원 안 줘. 그 오늘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요? 그랬더니 나도 이분한테 지금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분이 빨리 안 주네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갖고 여기다 줄 거 나한테 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아까 물건은 내 물건 가지고 있으면 주세요. 저분이 갖고 있으면 주세요. 저 뒤로 던지면 가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채권은 채권자가 누구에게? 그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분인데 이분한테 받아서 줘야 된다고. 그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가갖고 빨리 나한테 내놔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채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인권인 거예요. 대세권이고 대인권이다. 효력의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걸 절대권이다라고도 얘기해요.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침해하고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다 행사할 수 있고 누구든 침해하게 되면 다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던 내 물건을 저분이 가지고 있다. 이분들 다 불법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분한테 돈을 안 줘서 이분이 나에게 돈을 못 갖고 있죠. 그럼 나에 대한 채무불이행은 저분이요, 이분이요, 아니면 두 분 다요? 이분 한 분만 나에 대한 채무불이행인 거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채무불이행이지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나한테 채무불이행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상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절대권이 아니고 상대권. 채무자만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암기할 게 생겼죠? 그러니까 지운다고 이건. 왜? 느낌만 가지고 있으라고. 이번 과정은 그냥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볼게요. 자, 보니까 물권, 채권 그러잖아요. 이게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민법이 요거만 있나? 아니에요. 민법에 보면 가족법도 있어요. 가족법. 옛날에는 이걸 신분법이라고 했는데 신분 그러니까 뭔가 특권층을 자꾸만 연상시킨다라고 해서 가족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분명히 여기서 민법은 재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산법이라고 그랬는데 재산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가족도 있다고. 그럼 가족을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가족을 정해놓은 이유가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셔야 돼.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합니다. 질문 화두를 던지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셔야 돼. 하고 있다가 그냥 빨리 들어와 그러면 그냥 나갑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들어온 게 안 나가고 여기 멈춰 있습니다. 자, 가족을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가족법을. 예? 그렇죠. 재산 승계 때문에. 민법이 재산법이라는 얘기예요. 가족을 정해놓은 이유는 재산을 승계받는 사람을 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재산을 승계받을 때 가장 재산을 승계받을 수 있는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친족인 거예요. 옆집 아저씨 재산 승계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재산 승계권이 있어요? 친족이. 그럼 친족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비율에 의해서 상속을 받는다라고 해서 상속법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친족법, 상속법. 자, 여러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별로 좋지 않은 예지만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재산 누구에게 승계해줘요? 자식들에게? 그렇지. 배우자 먼저 나와야지. 치사하게. 하여튼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은 재산 누구에게 승계시켜줘요? 그럼 처자식이라고 얘기하죠. 남자분들은 최소한 처가 먼저 나와. 이 여성분들은 전부 다 누구요? 애들 아니면 자식이야. 그럼 배우자는요? 그럼 걔도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이 사나이들이 이렇게 대접받고 살고 있어요. 90% 이상의 남자들은 뭐예요? 처자식이라고 얘기를 해. 90% 이상이. 그렇죠? 우리는 입에 그게 붙었죠? 수컷들은 그게 붙어 있어요. 부인들 안 그래. 집에 가서 조용히 물어보세요. 우리 사나이들 집에 가서 당신 죽으면 당신 재산 누가 가져가지? 그럼 애들 주지. 90%입니다. 애들 주지. 보험 있잖아. 보험, 생명보험.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생명보험협회에서 내가 죽으면 보험금 나오는 거 누가 받냐? 남자가 들어놓은 생명보험은 법정 상속인 그래요. 법정 상속인은 그럼 배우자가 제일 커요. 상속 지분은 1.5 대 111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여성은 80%가 남편 빠졌어.
남편 대신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빼고 아이들만 집어넣은 경우도 많아요. 80% 이상이. 내가 죽었는데 내 돈을 그 인간 줘? 천만의 말씀이지. 그죠? 대충 그래. 뭐 그건 이제 민법하고 관련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가족법도 왜 들어가 있느냐? 가족법도 재산 승계를 정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재산을 승계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항상 핵심 내용은 이거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든 시험이 이것까지 들어간 시험은 거의 없어요. 옛날 사법시험하고 지금 법무사 시험에서도 요건 2문제 나와요. 2문제. 시험 거의 안 나와.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 모든 시험의 핵심은 다 여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권리죠, 권리. 여기에도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여기에도 권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있다. 그럼 여기서도 언급하고 여기서도 언급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 공통점을 뽑아서 한 군데 모아놓은 게 뭐냐면 민법 총칙인 거예요. 민법 총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내용,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물권과 채권은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죠? 여기하고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결국은 여기서 언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민법 총칙은 총 18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8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84개 조항은 전부 여기에 공통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서 언급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184개 중에서 여기에도 포함된 게 몇 개가 있냐면 9개가 있어요. 9개 정도.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물권 채권에는 184개가 여기 있는 내용 뽑아서 184개 여기다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에도 적용되는,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9개가 있는 거야, 9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고. 시험에 나오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 부분은 정답으로 안 넣어요. 이 부분 정답으로 안 넣어. 이번에도 제가 시험 시간에 첫 시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족법 뭐 이렇게 가족법이나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답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문제인가 지문에 나왔는데 그거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시험장에 늘 가거든요. 시험장에 같이 앉아서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저한테 교수님 이거 답이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해. 이게 가족법인데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분 붙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가셔가지고 가족법에 있는 내용이 혹시 시험 지문으로 나왔다 그러면 걔는 답 아니야 무조건. 왜냐하면 그걸 답으로 하면 항의가 빗발쳐요. 그래서 답을 안 집어넣어. 시험에는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해. 등장하지만 얘네들은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만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 여기서 몇 프로가 나오느냐? 60%가 나와요. 여기서 40%가 나온다고. 근데 양은 이게 184개 조문이지만 이건 570 몇 개 돼요. 양은 이게 한 3배 많죠. 한 3배 정도, 3배 이상 많고 그 대신 출제 비중은 이게 훨씬 더 높은 거야. 그래서 시험의 집중은 이쪽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모르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는 시험 비중은, 공부 비중은 50% 정도 이렇게 봐야 돼요. 50, 60이나 40이나 뭐 똑같이 뭘. 그래서 그 내용은 훨씬 더 많고 그 대신 시간을 똑같이 3배나 되는데 단순한 산술 편견을 하면은 이거 한 번 볼 동안 이거 3번 본다는 얘기잖아요. 양이 3배니까. 그래도 공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물권도 물권의 종류가 8개가 있거든요. 물권의 종류가 8개가 있는데 8개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들이 있어요.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 보니까 그걸 물권 총론이라고 얘기하고 8개 물권의 개별적인 효력들을 뭐라 그래요? 물권 강론이라고 해야 돼.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총론, 강론. 친족법, 상속법도 다 총론, 강론. 공통적인 건 한 군데 뽑아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서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이제 독일법이 이렇게 돼 있고 독일법을 일본에서 배워 갖고 와서 한국에다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걸 이제 독일에서는 판덱텐이라고 하거든요. 판덱텐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판만 아시면 돼. 판거시기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 거는 몰라도 돼. 왜? 그 말 바꾸진 않거든. 네, 자 그래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법 전체의 구성이에요. 책을 한번 잠깐 보세요.
자, 민법의 구성을 보시면 통칙이라고 해서 민법 총칙이 이제 통칙,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그럼 결국은 뭐가 내용이란 얘기야? 권리, 민법 총칙의 모든 내용은 다 권리에 관한 거예요. 권리. 이거 공통적인 게 권리 아니냐고. 권리에 관한 내용이고, 그 대신 이게 민법이다 보니까 출발할 때 이 법은 민법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통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통칙은 민법 조문 몇 개야? 2개인 거야. 민법 1조와 2조. 민법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 민사와 관련돼서는 개인끼리 거래하다가 소송이 되면 그런 얘기거든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즉 소송할 때 판사는 법률 찾아보고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도 찾아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해서 재판해라 라고 하는 게 선언되어 있고요. 또 제2항에 보면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되고 재산권은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재산권 다 물권 행사할 때도 채권 행사할 때도 친족권, 상속권을 행사할 때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되고 또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칙이고 나머지는 다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권리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합니다. 권리 행사의 대상을 뭐라고 불러요? 권리의 객체라고 하고 권리가 있으면 내 권리가 영원히 나에게만 귀속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승계가 될 테고 또 거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 줄 수도 있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 권리의 변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다 요거예요. 이게 184개 조문으로 그러니까 민법 제3조부터 시작해서 민법 제184조까지가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권리법이다 이렇게 보셔도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왜 권리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여기서 이해하셨죠? 머릿속에 전체적인 틀이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암기할 거는 제가 암기 코드 만들어서 악착같이 암기시키니까 그거만 그대로 쫓아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민법의 구성은 통칙,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의 변동 이렇게 나눠지죠. 그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물권법 그래.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 라고 해서요. 자, 절대권이면서 대세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줄치지 마세요.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법의 편성은 총론,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론이 뭐예요? 8개 물건의 공통점들을 뽑아놓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강론은요 8개 물건이 각각의 특유의 효력을 그래서 물건 보니까 거기 쭉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잖아요. 보니까 복잡하죠. 근데 제가 암기시키는 방법은 소지, 전지, 저질, 유정 그래갖고 한 방에 끝내버리니까 지금 얘기하면 집에 가서 암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한다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채권 있죠.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급부 청구권이다라고 해서 2번에 보시면 대인권이다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은 맨 뒤에 보면 대인권이라고 돼 있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상대권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단어는 지금 저한테 설명을 듣고 머릿속으로 대인권이 왜 대인권이고 상대권이 왜 상대권이냐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기본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체크해드리는 건 대인권, 상대권만 줄치라고 해요. 그럼 집에 가셔갖고 대인권, 상대권만 하면서 책을 3줄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왜 대인권이라고 했다? 왜 상대권이라고 했다? 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책 100번 읽어봐야 그 느낌이 훨씬 더 난 겁니다. 그리고 느낌 한번 제대로 가지면 이거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시험 볼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편성도, 채권법의 편성도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론, 강론은 왜 총론이에요? 공통점 뽑아놓은 거니까 총론이고 강론은 여러 가지 채권의 개별적인 효력들을 정해놨으니까 강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 너무 길었어.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민법 제1조 요거부터 통칙하고 요거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 엄청나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림, 산 저기다가 이렇게 배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삼각형 3개 그릴 겁니다. 아시겠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